안녕하세요. 네, 대박열린고시학원에서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토요일 2020년 6월 13일에 있었던 서울지방직 공개문제, 공중보건학 B형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총평을 먼저 한번 해보자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마다 서울에서 공개 문제가 한 번씩 치러지곤 하는데요. 예년에 6월 달에 있었던 공개 문제들과 비교를 해서 봐도 그렇고 다른 비공개 공중보건학 문제들과 비교해도 그렇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점 만점에 한 2.35점, 2.33점 정도 되는 한 70%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로 파악이 됐습니다. 만점자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시험이고요. 공개 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애매하거나 이런 거 없이 딱딱 떨어지는 고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출제 비율도 챕터별로 한 문제 정도씩, 그 다음에 중요한 챕터에서는 2문제, 3문제, 환경에서 뭐 2문제, 3문제, 역학 및 감염병에서 한 3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 비율도 늘 있었던, 루틴하게 있었던 그 출제 비율을 잘 따르고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시사적인 문제까지들도 다 아우르고 있어서 자랑 같지만 저희 학원 수강생들은 고득점을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공개가 돼 있는 그런 시험이니까 정답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문제 없고 오답 없습니다. 자, 공중보건의 역사적 사건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이거는 연도부터 하나하나씩 딱딱 짚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제너의 우두종두법은 1번은 1700 몇 년이죠? 98년입니다. 1798년이고 2번에 있는 코흐의 결핵균 발견, 요거는 베를린 생리학회에서 결핵균의 분리 발견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188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니스에서 격리한, 쿼런틴을 시킨 그 감염병 환자를 격리시킨 거는 요게 이제 프랑스에서 격리한 것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게 언제냐면 1374년에 베니스에서 흑사병 때문에 격리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언제 마르세유에서 검역 때문에 쿼런틴을 한 거, 뭐라 그러죠? 격리한 거는 언제냐? 요거는 확실하게 몇 년이죠? 1383년이죠. 요거는 마르세유. 이거는 베니스. 그럼 4번은 몇 년이죠? 비스마르크의 질병보건법은 1883년. 요거는 다 외우고 있으셔야 하는 기본적인 숫자들이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정답은 3번이고요. 뭐 비교가 안 되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니까 보시고, 만약에 베니스가 아니라 마르세유라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 되겠죠. 자, 2번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이 된 독소, 식중독 문제, 식품위생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이 문제는 완전히 뭐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 굉장히 쉽고 깔끔한 문제, 깔끔하다기보면 굉장히 이지한 문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우리는 수업 중에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죠? 접대성 문제라고 하죠. 접대성 문제.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평균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테트로톡신은 보고독이니까 자연독 맞고, 베네로핀은 모시조개, 이메페라고 하죠. 뚜껑 2개짜리 그 신경독, 그러니 자연독 맞고, 머스카리딘, 무스카리딘 얘네들은 전부 다 버섯독이니까 자연독. 엔테로톡신은, 엔테로가 무슨 뜻이죠? 장, 내의, 이런 뜻이죠. 엔테로가. 엔테로톡신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황색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내는 장독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독소 중에 장독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엔테로톡신은 그래서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예요. 일반명사. 장 속에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엔테로톡신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색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대표적인 장독소 중에 하나인 것이지 황색 포도상구균의 독소만 엔테로톡신인 건 아닙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보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것도 완전 서비스 문제죠. 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접대성 문제 또는 서비스 문제라고 합니다.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보호구역, 이거는 출입문으로부터 50m. 상대보호구역 있죠. 또 상대보호구역은 울타리로부터 200m. 그 중에서 절대보호구역을 뺀 부분이 법적으로 딱 말하는 상대보호구역이 되니까 정답은 볼 것도 없이 1번. 이런 것들은 시간 절약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4번 문제까지도 굉장히 이지해서 이게 무슨 시험에 있다고 야 뭐 이런 생각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카드뮴은 우리가 이렇게 자다가 툭 건드려도 야 카드뮴 그럼 있다 뭐 이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4번의 있다의 병인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너무 밋밋하니까 요카이치 천식은 뭔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후쿠시마 사건은 뭔가도 좀 봐야 되겠는데, 후쿠시마는 뭐 볼 것도 없이 후쿠시마 쓰나미로 인한 원전 파괴된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걸 거고, 미나마타는 수은이죠. 메틸 수은을 무단 방류해가지고 생긴 건데, 근데 재밌는 게 요카이치 천식, 미나마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이따이, 그 다음에 미나마타가 하나 더 있어요. 니가타현의 미나마타 병이 있어서 니가타 미나마타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미나마타, 니가타 미나마타, 요카이치 천식, 그 다음에 이따이 이 네 가지를 일본의 4대 공회병으로 본다는 겁니다. 미나마타가 2번 있었어요. 바보 같게도. 그래서 미나마타 조약이라고도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56년과 65년에 걸쳐가지고 메틸 수은을 방류를 2번씩이나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죠. 요카이치 천식은 뭐냐면, 요카이치 천식은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생긴 공회병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일본의 4대 공회병은 요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지한 문제 하나 가지고 세부적인 다른 보기들을 보고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산업보건 문제죠. 산업보건 문제도 늘 나오는 단골 문제고, 산업보건 문제는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공업 중독을 비롯한 직업병 아니면은 이런 지표가 되겠죠. 지표. 아주 쉽게 나오면 하인리의 법칙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1대 29대 300의 법칙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지표가 나왔는데, 건수율이 있고 도수율이 있고 강도율이 있고 평균 손실일수. 평균 손실일수는 다른 말로 중독률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건수율은 근로자당 사고 건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수율은 근로자 수 분의 재해 건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당 사고 건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도율은 시간당, 근무 시간당 손실 근로일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정답이 강도율이 되는 거죠. 건수율은 근로자당 사고 건수이기 때문에 만일 근로자가 다 파트타이머여서 1시간, 2시간씩 일하는 그런 사람 100명인데 그 중에 사고 건수를 따지면 이게 좀 애매하니까 도수율을 보죠. 도수율은 시간당, 근무 시간당 사고 건수를 보는 거니까 사람당 보는 건수율보다 시간당 보는 사고 건수,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일 수가 있겠죠. 물론
보는 그런 초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강도율은 뭡니까? 시간당 손실률, 한 건이, 사고 건수 한 건이 그냥 타박상일 수도 있고, 또는 골절상일 수도 있고, 사망일 수도 있으니까, 이 건이 어떤 건이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중독률. 건당 손실 근로 일수. 손실 근로 시간수 그래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강도율이 이제 시간당 손실 근로 일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그 중에서 손실 근로 일수가 생기느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묻는 거는 2번에 있는 강도율이 정답일 거고, 그 다음에 공식대로 외워두셔야 하고, 의미도 의미대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여서 공중보거나 시험을 보러 가면은 한 3번 정도 보면은 한 문제씩은 꼭꼭 나오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가 이제 재밌는 문제여서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인데, 사회보험은 우리 대표적인 사회보험이 이제 건강보험을 들 수가 있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답이 훅 나오는 겁니다. 보험료는 지불 능력에 따라 부과된다. 그걸 뭐라고 하죠? 차등부과 균등급여. 이게 거의 명문화되어 있는 그 내용 아니겠어요? 보험료는 차등 부과하고 균등 급여한다고.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는 말이어서, 소득에 따라서 재산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는 따로따로 부과를 하는데, 급여는, 치료는 똑같이 치료를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1번이 가장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능력에 따라서. 소득이 없다면 가진 재산에 따라서, 부동산이 없다면 동산까지 다 따져가지고, 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차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그 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배기량이 크면 보험료가 많이 나오고, 배기량이 적으면 조금 나오고, 뭐 경차면은 혜택이 있으니까 적게 나오겠죠. 2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건 사회보험이 아니라 뭐죠? 사회보장 쪽에 나오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뭐죠? 아유, 응? 잘 안 들려.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공공부조가 생각이 안 나서. 치매가 올랐는지. 아무튼 그 다음에 임의가입 방식은 일반 사보험을 말하는 거죠. 강제가입이 사회보험이니까. 급여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균등급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7번. 이것도 완전히 쉬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싶은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질 오염 지표 중에서 오염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BOD가 높아지고 COD가 높아지고, COD와 KMNO4 소비량은 같이 갑니다. 그쵸? COD를 측정할 적에 과망간산 칼륨을 쓰니까, 이걸 그나마 조금 헷갈리게 만들려고 과망간지산 칼륨이라고 한글로 썼는데, 과망간산 칼륨 말하는 거죠. 우리가 COD를 측정할 적에 K2CR2O7 중크롬산 칼륨하고 KMNO4 과망간산 칼륨,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이거를 사용을 해서 COD를 측정을 하거든요. 이거의 소모량이 많다는 건 이거의 수치가 높다는 뜻이고, 둘 다 높은 거는 다 뭐냐? 오염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BOD도 마찬가지. BOD도 우리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옛날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 단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 BOD를 딱 명시를 해줬죠. 용존산소 하나만 오염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치가 낮게 나오죠. 너무 쉬운 문제여서 훅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식품의 보존 방법, 식품위생이 2문제나 나왔죠. 보통 한 문제 정도인데,
자, 식품의 보존 방법 중 화학적 보존 방법. 보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옛날에는 뭐 말리기도 했고 음저장도 했고 무슨 훈연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화학적 보존 방법은 보기 중에서는 절임법밖에 없죠. 소금에다가 절인 염장, 설탕에 절일 수도 있죠. 당장. 다 절임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산장도 있어요. 이거는 pH를 낮춰서 이 피클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산장에 속하는 건데 아무튼 얘가 보기 1번에 있는 절임법이고 요게 이제 화학적 방법이고 가열법, 건조법, 조사살균법은 다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훈연은 어떻게 되냐? 훈연은 화학적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조금 세분화시키면은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써요. 훈연. 그 연기 뒤집어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조사살균법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써주세요. 라두라라고 해서 레디에이션 방사선 조사 방법을 말해요. 라두라 식품이라고도 하고 라두라 표시라고도 하는데 방사선 뭐 코발트 60이나 세슘 137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 이거를 저농도로 또는 식품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고농도로 쏘이기도 하는데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성장 억제, 발화 억제, 과숙 억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확 후에도 지가 과숙이 되거나 싹이 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감자 같은 것들. 그래서 외국에서 막 수입해 들여오는데 배에서 오랜 시간 오면서 다 싹이 터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곰팡이 같은 거 죽일 적에 미생물 죽일 적에 살균의 방법으로 방사선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래 보존이 되겠죠. 논란의 소지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선을 쪼이면서 그 강도와 시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전성을 입증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P 2020 문제죠. 9번 문제는 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올해가 4차 HP 2020의 마지막 회고. 이제 내년부터 5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해야 되니까 이 계획을 짜야 되니까 5차 그건 HP 2020이 아니겠죠. 뭐 2025나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아무튼 5차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어요. 5차 계획이. 근데 아무튼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 HP 2020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뭐 목적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 취지 같은 거 나오고 그 밑에 실행 분야가 5개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이 쭉 달려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지냐.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생활 실천 확산이라든지 쭉쭉쭉쭉 사업 분야가 있고 요 칸에 있는 요 내용들을 묻는 문제죠. 이 9번 문제가. 이 도표는 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환경 보건은 식품안전과 손상예방 요건 딱 2가지 항목밖에 없어서 식품안전, 손상예방 딱 2가지밖에 없어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강보건, 정신보건 맞습니다. 만성태행성질환과 발병형 요인관리 교재에 다 있으니까 써드리지는 않겠지만 비만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관절염,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쭉 해가지고 여기 만성태행성질환과 발병형 요인관리에 들어가 있고 인구집단 건강관리가 8개 항목이나 있어서 근로자 건강증진, 학교보건, 군인건강 맨 끝에 있나 그래요. 군인 건강의 모성, 영유아, 거기다가 뭐 노인, 취약가정, 장애인 건강까지 해가지고 쭉 있는 게 인구 집단별로 건강관리하는 거고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왔던 게 첫 번째 칸이거든요. 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건강생활 실천 확산인데 신체활동, 금연, 절주, 또 뭐죠? 영양 요 4가지죠. 신체활동, 비만관리가 아니라 비만관리는 2번에 속하는 거고 신체활동은 보기에 있고 금연, 영양, 절주 금주가 아니라 왜 절주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절주하라고 돼 있죠.
술은 못 끊기는 모양이지.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 부분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한마디씩 하고 있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4번까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하나 빠진 부분이 이제 감염질환 관리, 그래가지고 실천 항목들이 또 한 4가지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염질환 관리니까 예방접종, 결핵, 암, 뭐 에이즈, 뭐 암은 딴 데 들어있었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방금 전에 수업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2017년 9월 서울 경력직 2회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요 10번 문제가. 제가 직접 가서 봤던 시험이기 때문에 복원해 놓은 문제를 보니까 세상에 보기의 순서만 다르고 문제 스타일이 똑같아요. 심지어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문구가 똑같습니다. 물론 이 문구는 이제 구글링을 하거나 이제 교재 찾아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죠. 1년의 번호를 부여한 후 표본 추출 간격을 정하고, 무슨 소리냐면 한 100개쯤 되는 모집단이 있으면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를 쫙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샘플은 랜덤하게 뽑는 거죠. 단순 이미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정한 표본 추출 간격 번호를 매겨놨으니까 10번 단위로 할 건지 20번 단위로 할 건지, 그러니까 매 10번마다 또는 매 1번마다 1번, 11번, 21번, 31번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개통추출법입니다. 우리말로는 다른 번역이 있을 수 있어서 시스테매틱 샘플링, 요걸 더 기억을 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4번에 있는 단순 임의 추출법 심플 랜덤 샘플링을 우리말로는 단순 임의 또는 단순 무작위 추출법 이런 식으로도 쓰니까, 물론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오른쪽 궁뎅이나 좌측 궁뎅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아무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문으로 외워두시면 훨씬 확실합니다. 진락 추출법은 클러스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뭐 5대 강력시, 5대 강력시, 그 중에서 서울시 잡아서 서울시 다 하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서울시 중에서 뭐 영등포, 영등포고, 서대문구, 서대문구 딱 잡아가지고 그 안에 전수조사. 이런 거 훨씬 좀 줄어들겠죠. 단점은 만약에 영등포나 서대문구 같으면 뭐 그만하니까 괜찮은데 강남 상구를 딱 집어가지고서는 전수조사 한 다음에 이게 대한민국 평균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통추출법의 단점이 또 있어요. 이 모집단이 만약에 1번, 11번, 21번, 31번, 41번이 전부 다 학교 같으면 이제 분단장이나 뭐 이런 적이라면, 군대 같으면 분대장이나 소대장급이라면 걔네들만, 이 개통추출법은 걔네들만 뽑아가지고 조사하게 되는 거니까 바이어스,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고 나오면 조금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가 재밌는 문제인데,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 0점 몇 도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온대였는데 무슨 아열대 기후처럼 막 변하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 건데, 그 온실가스가 6가지가 있죠. 감축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정해놓은 온실가스가 6가지 있는데 그 6가지를 순서대로 외워두셔야 되잖아요. 그쵸? 다 외우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CO2겠죠. 왜 첫 번째냐 하면 얘가 제일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CH4 메탄이죠. 얘가 두 번째예요. 물론 CO2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얘니까. 그 다음에 이거죠. 아산화질소죠. 아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아니고 아산화질소. 아산화질소는 다른 말로 속이라고도 하죠. 스마일 가스. 최초의 마취제로 쓰였던 그런 가스기도 하죠. 치과에서 마취할 때 많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는 수술할 때도 썼다고 하고, 그 다음에 HFC가 있죠. 수소화 불화탄소.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PFC가 있죠. 얘는 뭐라고 하죠? 그냥 불화탄소. 뭐 그 다음에 SF6 6불화황 또는 그냥 SF6 불화유황 뭐 이렇게 어떻게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질문방에 우리 인터넷 카페 질문방에 나왔는데 이 순서가 과연 맞느냐는 거죠. 그 질문하신 수험생이 검색을 해봤더니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 있는 블로그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는 질색팔색하는 걸 아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상청 공식 블로그인데 바꿔서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못 박아서 그게 잘못된 거고 기상청 홈페이지도 환경부도 그렇고 이 국제해박상에도 그렇고 요 순서니까 요 순서에 외우라고. 그러면 정답은 볼 것도 없이 얘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썼냐면 이 개념이 있죠. 한 4년 전부터 뜨문뜨문 이 문제가 이 문제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글로벌 워밍 포텐셜 그래가지고 이건 뭐라고 하죠? 지구 온난화 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국제적으로 다 통용이 되고 기상청 홈페이지도 있는 개념인데 이 지구 온난화 지수는 뭐냐면 온실화에 끼치는 기여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로 놓고 상대적으로 얘네들의 강도를 보는 겁니다. 얘가 거의 56,000인가 막 그래요. 적어놨는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56,000이랬는데 자, 6버랑이 23,900.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가 23,900, 얘가 1, 그 중간에 이제 7,000, 1,300, 310 뭐 이런 식으로. 숫자는 외우실 필요 없지만 부피로는 얘가 가장 많은데 독하기로는 얘가 제일 독하다는 겁니다. 순서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요 순서 하나 외워두시면 얘를 물어봤을 때는 거꾸로 보면 되니까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높은 건 뭐죠? 그러면은 6불화황. 지금 문제처럼 가장 많은 배출량을 자랑하는 건 이산화탄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잘못된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순서로 무조건 외워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모자보건법에 따른 그러니까 대괄호 해가지고 법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그 법을 찾아보시면은 보기들이 그대로 그 법령을 긁어다가 붙인 그런 보기들입니다. 모자보건법 정의 딱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의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정의거든요. 예, 그래서 따옴표로 임산부란, 역류아란, 모성이란 이런 정의가 나오는데 역류아는 6년 미만 맞습니다. 모성은 뭐죠?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가임기는 보통 우리 법적으로 15세 이상 49세 이하 이렇게 보고 있죠. 15에서 49세를 보통 법적인 가임기 여성으로 보고 임산부란 임신 중이가 분만 후 6개월 8개월 아니고 6개월 숫자를 살짝 고쳐가지고 정답을 만들었습니다. 신생아란 28일 이내의 그래서 28일 이내니까 28일 이하 28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요게 이제 살짝 예상을 벗어난 문제였습니다. 이게 보건행정 쪽에 더 가까운 문제고 공중보건학에서는 제가 여지껏 공중보건학 시험을 본 와중에 한 2번 정도밖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본 문제거든요. 공중보건학에서는 물론 보건행정학 문제에서는 가끔 출제가 되는데 공중보건학에서는 이게 거의 제가 본 2번째 문제인가 그래요. 근데 그래도 개의치 마시고 볼게 우리 교재에 요게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페이지는 제가 기억을 딱 못하는데 요게 아마 챕터 8에 있는 사회보장 보건행정 아마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으시면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여기서 그냥 펼쳐봐도 되는데 써놓을 걸 그랬나 보다.
아, 보건교육에 있나 보다. 그쵸. 467페이지에 1단계부터 9단계까지 9단계 과정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467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과 문제가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1단계 사회적 진단은 뭐죠? 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게 사회적 진단. 그러니까 필요성을 보는 거예요. 필요성. 프리시드 프로시드의 필요성. 그 다음에 2단계 역학적 진단이 바로 뭐죠? 예, 유병률, 사망률 같은 이런 목표를 정하고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건강 문제를 찾아내는 진단. 이게 정답인 역학적 진단이 되는 거고 3번 교육 생태학적 진단은 몇 단계죠? 요게 4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시드 프로시드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요 4단계의 교육 생태학적 진단에 소인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이 있잖아요. 467페이지 보시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요. 최근에. 소인 요인이거든요. 가장 으뜸이 되는 요인은 또 5단계의 행정적 정책적 진단. 그 다음에 6단계 수행, 7단계 과정, 8단계 영향평가, 그 다음에 결과평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한 번은 나온 적이 있어요. 과정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 그 순서, 화살표를 쫙 쳐놓고서는 순서를 제대로 맞춘 것을 이런 문제는 나오는데 프리시드 프로시드의 9단계 과정에서의 이 단계별 이걸 고르라는 문제는 사실 제가 거의 두 번째 보는 문제여가지고 살짝 예상을 빗나갔으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 개념과 단계별 순서 정도는 제가 알아둬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첫머리에 말씀드린 우리 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만점자도 꽤 있었을 거다라고 자신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고 정답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역학적 진단으로 보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 9단계를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유병률, 사망률, 건강 문제 등을 규명하는 단계 이러면은 보기 중에 역학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이 딱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 문제인데 이 공중보가 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이제 늘 나오는 역학 문제죠. 폐암에 이완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죠. 병에 안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흡연자, 비흡연자, 포인트는 뭐 추적조사, 볼 것도 없이 전향적 코호트 연구. 근데 보기 중에 후향적 코호트가 있단 말이죠. 그냥 코호트만 외웠으면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후향적 코호트는 뭐죠? 과거의 기록이 확실한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몰라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슬러 오는 게 요게 후향적 코호트입니다. 전향적 코호트는 현재에서 미래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어떨지 모른다는 거죠. 현재는 알고 있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고 헷갈릴 수도 없고 이것도 보자마자 아마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시면 상대 위험도 이것도 뻔하죠. 노출 환자 나누기 비노출 환자. 폭로 발병 나누기 비폭로 발병. 폭로 발병은 이거잖아요. 비폭로 발병. 폭로 발병 빼기 비폭로 발병은 상대 위험도가 아니라 귀속 위험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상대 위험도 물어봤고 표를 친절하게 줬으니 폭로 발병은 200분의 90이고 분모가 되는 비폭로 발병은 얼마죠? 정상혈압 200명 중에 발생자 60명. 그러니까 정답 4번 뜩 나오는 거고. 완전 쉽죠. 표까지 줬으니까 너무 표를 안 주고 말로 막 풀어가지고 표를 만들게 하고 풀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 너무 친절한 문제. 이건 친절한 문제. 약간 서비스 문제. 그 다음에 재밌죠. 16번. 코비드19 환자가 1000명 발생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코비드 문제가 올해 지금 제가 올해만 3번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쉬운 문제라는 거죠. 감염 관리를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는 가장 먼저 실제해야 될 역학 연구는 뭐냐.
아니, 코비드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감염병이 돌았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술역학이죠. 당연히 기술역학이죠. 이걸 갖고 어떻게 실험역학 말도 안 되는 거고, 분석역학, 이론역학 다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기술역학이죠. 추이를 보는 거죠. 분포, 경향을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가면은 이제 분석도 하고, 그거 실험역학을 통해 가지고 이론을 정립해 가지고 보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첫 해 팍 돌았다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기술역학.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문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문제고, 이게 한 3년 전부터 꾸준히 1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SWOT. 이게 마케팅 믹스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살짝 좀 문과적 개념이 들어간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게 되면 내부 환경하고 외부 환경하고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SWOT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봐야 돼요. 내부 환경 대 외부 환경으로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질문하실 일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보고 내부 환경끼리 안 보고 외부 환경끼리 안 보고 항상 교차시켜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얘는 이득이 되는, 얘는 위험이 되는 이런 내용에서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스레트. 그래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SO, ST, WO, WT 요 딱 네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그러면 SO, ST, WO, W가 왜 이래? 요 네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내부와 외부를 짝지어야 되는데 요것만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끝납니다. 그쵸? 강점과 약점은 내 내부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적에 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내 상황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나를 제외한 상황은 바깥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부 환경이니까. 그래서 외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 폐기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약점을 보완하거나 약점을 피해서 위협을 회피하거나 위협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이게 뭐죠? 이 네 개 중에서 정답에 나와 있는 WT가 되는 겁니다. 내 약점. 바깥에 기회. 요거를 살리는. 그게 되는 거죠. 잘못 설명했어요. W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약점을 피하고 뭘로?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SWOT를 딱 써가지고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시고 이렇게 교차돼서 본다고 하면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요거를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 18번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15세 미만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행하는 취직인허증이라는 게 있어요. 법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보호자가 발급받으면 아역 탤런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주 어린 애들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인성물을 사용 금지의 직종을 규정하고 있고, 그쵸? 임신 및 출산에 관한 기능이나 이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가장 기본이고, 75조, 근로기준법 75조에 육아시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씩 수유시간을 줄 수 있다. 7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 수유시간은 유급 수유시간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30분 이상씩이니까 하루에 뭐 2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젖 먹이는 수유 시간이. 그 2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빼는 게 아니라 유급 수유 시간으로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 리베른 클락의 질병의 자연사에서 요거는 완전 쉬운 거죠. 예. 불연성 감염기는 2차 예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1차 예방에는 이것도 1차, 2차, 3차 예방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하나죠. 여기는 회복기. 그 다음에 여기는 불연성 감염기. 그 다음에 여기는 발현성이죠. 그 다음에 비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여기에 속하는 게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그래서 불연성 감염기. 정답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연성 감염기를 물어봤으니 불연성 감염기에 속하는 게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 자, 20번은 부양비를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나오는 정답이고, 부양비의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서 노년 부양비를 물어봤으니까 65세 이상 인구를 뭘로 나누는 겁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로 나눠주면 되고, 표는 친절하게 다 줬고, 이거를 공식을 물어보면서 숫자를, 나이를 바꿔서 장난치는 문제도 있었어요. 15세에서 뭐 65세, 뭐 14세에서 64세, 뭐 이런 식으로. 또는 65세 이상을 뭐 65세, 뭐, 아니, 64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여기는 이제 표도 줬고, 나이 갖고 장난을 안 쳤으니까, 표에 보시면은 65세 이상이 110 더하기 40, 150. 암산이 되는 거죠. 제가 숫자에 장애가 있는데.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까지가 600명, 400명, 1000명. 맞나요? 맞죠? 네. 그러면은 정답이 0.15 나오고, 요거는 퍼센티지 따지면 15%가 나오니까 3번이 답이 되는. 하나하나 다 딱딱 떨어지는 아주 좋은 문제들이고, 쉬운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완전 쉬운 문제. 그 다음에 헉 하는 문제가 하나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를 제대로 잘 보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코비드19가 나오긴 했으나, 이것도 이성적으로 보고서, 그때 코비드가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처음으로 퍼지고 가장 먼저 참고를 했으면은 일단 기술력학이 먼저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저는 1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1번 문제 단순하게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들 풀어보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험에 어떤 그 출제 경향의 발판을 삼으시면 좋겠고, 이걸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